미국과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세계 4나라만이 만들 수 있었던 270메가와트급 대형 가스터빈을 한국이 해냈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은 수십 년 경력의 유럽과 미국 최고 연구진도 단기간에 완성하지 못했던 기계공학의 정수였습니다. 독일 정부와 학계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런 기술을 개발했을 리 없다며 35년 경력의 핀란드 출신 에너지공학 명예교수를 급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 권위자는 한국의 현장을 직접 보고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6년 만에 불가능하다는 이 기술을 완성했을까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한국의 기술을 응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 헬싱키 공과대학에서 에너지공학을 가르치는 에릭 라우카넨입니다. 35년간 북유럽과 유럽 전역의 발전소 설계와 기술 검증을 담당해왔죠. 한국과의 인연은 2023년 국제에너지 포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 아침 프랑크푸르트 전시장에서 열린 포럼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매년 같은 얼굴들, 같은 주제들이 반복되는 행사였죠.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대표들이 차례로 자국의 기술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270메가와트급 대형 가스터빈 분야는 여전히 4나라가 독점하고 있었고 나머지 국가들은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였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한국 대표단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는 뛰어나지만 발전용, 가스터빈 같은 중공업 핵심 기술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발표자가 던진 첫마디에 회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270메가와트급 H클래스 가스터빈을 독자 개발했습니다. 세계에서 5번째입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독일 지멘스의 기술 이사도 놀란 표정이었죠. 270메가와트급이라니 그건 중형 도시 하나를 책임질 수 있는 엄청난 출력입니다. 더구나 H클래스는 최신 기술이 집약된 고효율 터빈이었어요. 발표가 진행될수록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6년 만에 개발했다고요? 정부와 연구기관, 대학, 기업이 총동원된 1조 원 규모 프로젝트였다고 했지만 그래도 너무 빨랐어요. 유럽과 미국은 수십 년에 걸쳐 기술을 축적했는데 말이죠. 발표가 끝나자마자 손을 들었습니다. 270메가와트급 터빈의 안정성은 어떻게 검증하셨습니까? 장기 운전 데이터가 있나요? 제 질문에 발표자인 한상우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김포 복합열병합 발전소에서 8,000시간 이상 상업 운전 중입니다. 효율은 61%를 넘고요. 회장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8,000시간이면 거의 1년 동안 쉬지 않고 돌렸다는 뜻이었어요. 효율 61%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기존 기술을 모방했거나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했을 가능성이 컸으니까요. 휴식 시간에 한상우 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라우카넨 교수님, 직접 보시고 평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한국 방문 초청장을 건넸어요. 솔직히 볼 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호기심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세계 5번째 독자 개발국이라니 과연 진짜일까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35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가스터빈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만 개의 부품이 극한의 온도와 압력을 견디며 정밀하게 작동해야 하죠. 한두 개 부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멈춥니다. 그런 기술을 6년 만에 독자 개발했다는 게 가능할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놀라웠습니다. 깔끔한 시설과 체계적인 운영, 정확한 일정 관리가 인상적이었어요. 마중 나온 연구원들도 예의 바르고 전문적이었죠. 서울로 향하는 길에 본 도시 풍경도 상상과 달랐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과 첨단 인프라가 유럽 대도시 못지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도시가 발전했다고 해서 핵심 기술까지 갖췄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특히 가스터빈처럼 극한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분야는 더욱 그렇죠. 내일 창원에 있는 연구소를 방문하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호텔에서 저녁을 먹으며 한국에 대해 생각했어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은 가스터빈을 전량 수입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년 만에 독자 개발을 선언하다니요. 과연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내일이 기다려지면서도 한편으론 실망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창원으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동안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논밭과 산 그리고 크고 작은 도시들이 이어졌죠. 한국의 산업 발전 속도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20년 전 자료에서 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창원역에 도착하자 한강에너지연구소 직원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연구소까지는 차로 30분 정도 걸렸어요. 가는 길에 거대한 산업단지들이 눈에 들어왔죠. 조선소, 중장비 공장, 그리고 각종 부품 업체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제조업 인프라가 생각보다 탄탄하다는 걸 느꼈어요. 연구소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보안이 철저했고 시설도 최신식이었어요. 로비에는 가스터빈 모형과 개발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물들이 있었죠. 한상우 박사가 직접 나와서 맞아주었습니다. 라우카넨 교수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설계실이었어요.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고 있었죠. 벽면에는 대형 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각종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한 박사가 설명했어요. 여기서 21개 대학, 4개 연구소, 13개 중소기업이 함께 일합니다.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있죠.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유럽에서는 대학과 기업, 연구소가 각자의 영역을 지키며 경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협력한다 해도 제한적이죠. 그런데 한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결집시킨 것 같았어요. 젊은 엔지니어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서로 다른 조직 문화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지만 함께 해내자는 목표 하나로 뭉쳤죠.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부품 제작 공장이었습니다. 거대한 공간에 최첨단 가공 장비들이 즐비했어요. 터빈 블레이드를 깎는 오축 가공기, 레이저 용접 장비, 3차원 측정기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었죠. 공장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블레이드 하나를 만드는데 80여 개 공정을 거칩니다. 오차는 100분의 1mm도 허용하지 않아요. 블레이드 제작 과정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1500도가 넘는 고온을 견뎌야 하는 부품이라 특수 합금을 사용하는데 그 가공 기술이 상당했어요. 한 기술자가 설명했죠. 처음엔 수입 소재를 썼지만 지금은 포스코와 함께 개발한 국산 초합금을 사용합니다. 성능은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세 번째 장소는 시험동이었습니다. 축소 모델부터 실물 크기 터빈까지 각종 시험 설비가 있었어요.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터빈을 보니 그 규모에 압도됐죠. 시험 담당자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금 1400도에서 10,000시간째 연속 운전 중입니다. 온도, 압력, 진동, 효율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어요. 그때 한 가지 특이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패 전시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방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파손된 부품들과 실패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한상우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3년간 1000번이 넘는 실패를 겪었어요. 블레이드가 부러지고 베어링이 녹고 연소기가 폭발하기도 했죠. 하지만 모든 실패를 기록하고 분석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실패 원인과 개선 과정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젊은 연구원이 덧붙였죠. 선배들이 늘 말씀하셨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에서 배우라고요.
덕분에 10년 걸릴 시행착오를 3년에 압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의들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모방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통해 자신들만의 기술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특히 실패를 숨기지 않고 공유하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유럽 기업들은 실패를 칩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에서 연구원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의 열정이 대단했어요. 한 연구원이 말했죠.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다들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예요? 남들도 하는데 우리라고 못하겠어요. 오후에는 핵심 기술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연소기 설계, 냉각 시스템, 제어 소프트웨어까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설명했어요. 특히 독자 개발한 연소기 기술이 놀라웠죠. 질소산화물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효율은 높인 설계였습니다. 담당 박사가 자부심을 가지고 말했어요.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연구소에서 만든 시제품과 실제 발전소에서 운영되는 제품은 다르니까요. 진짜 시험은 내일 김포 발전소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현장에서도 이들의 자신감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저녁에 한상우 박사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이런 도전을 시작하셨습니까? 제 질문에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에너지 자립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언제까지 남의 기술에 의존할 순 없잖아요. 어렵더라도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 개발은 단순히 돈과 시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의지와 철학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했죠. 한국 엔지니어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종 판단은 유보하기로 했어요. 내일 실제 현장을 봐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김포로 향하는 아침은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한강의 물줄기가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한상우 박사가 옆에서 설명했죠. 김포 열병합 발전소는 우리 터빈이 처음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한 곳입니다. 이미 8,000시간을 넘겼고 지금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요. 발전소에 가까워질수록 거대한 냉각탑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가 보였습니다. 주변은 공장지대였지만 발전소 자체는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정문을 통과하자 보안 검색이 철저했죠. 핵심 인프라 시설답게 경계가 삼엄했습니다. 중앙 제어실로 먼저 안내받았어요. 벽면 가득 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운전원들이 각종 수치를 감시하고 있었죠. 발전소장이 직접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현재 270메가와트 최대 출력으로 운전 중입니다. 효율은 61.3%,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예요. 제가 모니터에 표시된 데이터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터빈 입구 온도, 압력비, 회전수, 진동 수치까지 모든 게 안정적이었어요. 특히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인상적이었죠. 15ppm 이하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운전원 한 명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처음엔 외국산 터빈보다 못할 거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전해보니 오히려 더 안정적이에요. 특히 부분 부하 운전 시 효율이 뛰어나죠. 우리나라 전력 수요 패턴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터빈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 굉음이 귓속을 파고들었어요. 귀마개를 착용하고도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죠. 3층 건물 높이의 거대한 터빈이 분당 3,600회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광경이었어요. 정비 담당자가 소리쳐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압축기입니다. 공기를 18배로 압축해요. 그 다음 연소기에서 1500도로 가열하고 터빈에서 팽창시켜 동력을 얻죠. 단순해 보여도 각 부품의 정밀도가 생명입니다. 터빈 케이싱에 손을 대보니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어요.
수만 개의 부품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돌아가고 있다는 게 실감났죠. 한 박사가 말했습니다. 블레이드 하나가 나가는 원심력이 200톤에 달해요. 그런데도 100분의 1mm 오차 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점검 통로를 따라 걸으며 각 부분을 살펴봤어요. 배관의 용접 상태, 단열재 마감, 계측기 설치까지 모든 게 교과서적이었죠. 독일이나 일본 발전소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몇 가지 부분에서는 더 세심한 배려가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제어실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베어링 진동 수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80 마이크론,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순간 긴장이 흘렀죠. 정상 범위는 100 마이크론 이하지만 급격한 상승은 위험 신호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외쳤어요. 터빈 정지시켜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35년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운전팀장이 침착하게 지시했어요. 긴급 제어 모드 가동하세요. 백업 베어링 오일 펌프 작동시키고 냉각수 유량 늘려주세요. 동시에 여러 조작이 이루어졌고 불과 10여 초 만에 진동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90 마이크론에서 멈춘 뒤 서서히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이건 진짜네요. 그들이 개발한 건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었어요. 각종 비상 상황에 대비한 제어 시스템과 운영 노하우까지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이는 교과서에 없는 오직 경험으로만 얻을 수 있는 기술이었죠. 운전팀장이 설명했어요. 개발 과정에서 수백 가지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실제로 겪은 문제들도 있고요. 덕분에 웬만한 상황은 대처할 수 있게 됐죠. 물론 아직 배울 게 많지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술력은 정상 상태에서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다는 것을요. 한국은 단순히 터빈을 만든 게 아니라 그것을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개발한 거였습니다. 오후에는 정비 현장을 둘러봤어요. 마침 계획 정비 중인 다른 호기가 있었죠. 터빈 상부 케이싱이 열려 있어서 내부를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블레이드가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었어요. 정비기사가 하나하나 점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 블레이드 하나 값이 중형차 한 대 값이에요. 정비과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수입품만 다루다가 국산을 만지니까 겁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더 익숙합니다. 우리가 만든 거니까 구조를 완벽히 알거든요. 발전소 견학을 마치고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의 운전 데이터와 정비 기록을 검토했어요. 고장 정지율, 가동률, 효율 추이 등 모든 지표가 세계적 수준이었죠. 특히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운전 패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한강이 보이는 전망대에서 한상우 박사와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인정합니다. 한국이 진짜 가스터빈 기술을 가졌다는 것을요. 완벽하진 않아도 독자적인 기술임은 분명합니다. 한 박사가 겸손하게 답했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금은 270메가와트 급이지만 목표는 380메가와트 급이에요. 2027년엔 수소 터빈도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계속 혁신해야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가족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한국에서 놀라운 걸 봤다.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기술보다 더 인상적인 건 그들의 의지와 협력하는 문화다. 우리도 배울 점이 많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한강에너지연구소에서 종합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연구소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엔지니어들이 회의실에 모여 있었어요. 젊은 연구원부터 백발의 고문까지 다양한 세대가 한자리에 있었죠. 한상우 박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2013년부터의 개발 일정이 나타났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실패 지점들이 유독 많았죠. 2013년 정부가 가스터빈 국산화를 선언했을 때 많은 사람이 회의적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정비 기술조차 제대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죠. 산업부, 과기부, 에너지공단이 모두 나섰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참여 기관들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서울대부터 지방국립대까지 21개 대학, 기계연구원을 비롯한 4개 연구소 그리고 13개 중소기업이 포함되어 있었죠. 각자의 전문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박사 한 명이 일어나 설명을 이어받았어요. 저는 연소기 개발팀입니다. 처음 3년은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연소 불안정으로 진동이 생기고 부품이 녹아내리고 심지어 한 번은 시험 중 폭발 사고도 있었죠.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가 당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녹아내린 부품, 균열이 간 케이싱, 그을린 시험 장치들. 처참한 실패의 흔적들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원인을 분석하고 설계를 수정하고 다시 시험했어요. 수백 번을 반복한 끝에 지금의 연소기가 나왔습니다. 압축기 담당 박사도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압축기 블레이드 설계가 정말 어려웠어요. 공기역학적으로 최적화하면서도 구조적 강도를 확보해야 했거든요. 초기엔 독일 소프트웨어를 썼는데 우리 조건에 안 맞았어요. 결국 자체 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했죠. 재료 전문가는 초합금 개발 과정을 설명했어요. 1500도를 견디는 소재가 필요했습니다. 처음엔 수입 소재를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성분은 알 수 있었지만 제조 공정이 문제였죠. 포스코와 2년간 공동 연구 끝에 독자 합금을 개발했습니다. 각 팀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웠던 건 실패를 대하는 그들의 자세였어요.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산으로 삼았죠.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실패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누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가 아니라 왜 실패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기록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구내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식사하면서도 엔지니어들의 대화는 계속됐어요. 터빈 효율을 0.1%만 올려도 연간 수십억 원이 절약된다는 둥, 블레이드 각도를 0.51도만 바꿔도 성능이 달라진다는 둥, 일상 대화조차 기술 이야기였죠. 한 중년 엔지니어가 제게 말했어요. 교수님,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다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죠. 선진국들이 수십 년 걸린 일을 우리는 더 빨리 해야 했으니까요. 오후 세션에서는 미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화면에 로드맵이 나타났어요. 2025년 380메가와트급 개발, 2027년 수소 터빈 상용화, 2030년 해외 수출 본격화. 야심찬 계획들이었죠. 지금 우리가 개발 중인 차세대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박사가 새로운 설계도를 띄웠어요. 효율 63%, 기동시간 30분 이내, 부분 부하 효율 극대화. 이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수소 터빈 개발 계획이었어요. 탄소 중립 시대엔 수소가 답입니다. 천연가스 대신 수소를 연료로 쓰는 터빈을 개발 중이에요. 기술적 난제가 많지만 반드시 해낼 겁니다. 이미 작은 규모로 시험에 성공했거든요.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저도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한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기술보다 사람이었어요. 서로 다른 조직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가장 어려웠죠. 또 다른 엔지니어가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냥 수입해서 쓰면 편한데 말이죠. 하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에너지 자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브리핑이 끝날 무렵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룬 일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겁니다. 완벽하진 않을지 몰라도 독자적인 기술임은 분명해요.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몇몇 엔지니어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죠. 아마도 그동안의 고생이 떠올랐을 거예요. 밤낮 없이 일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던 시간들이요. 연구소를 나서기 전 로비에서 젊은 연구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다음 목표는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은 5번째지만 언젠간 첫 번째가 될 거예요. 한상우 박사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차 안에서 그가 말했죠. 라우카넨 교수님의 인정을 받아서 정말 기쁩니다. 사실 아직도 가끔은 정말 우리가 해낸 게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돌아가는 터빈을 보면 자부심이 생깁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한국의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유럽에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한 박사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죠. 다음엔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지난 사흘을 되돌아봤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도전 정신, 협력 문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였죠. 그것이 6년 만에 기적을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핀란드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한국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실패 전시실이 강렬하게 남아 있었어요. 유럽의 어떤 기업도 자신들의 실패를 그렇게 당당하게 전시하지 않거든요. 보통은 성공만 자랑하고 실패는 숨기기 바쁘죠. 헬싱키에 도착한 다음 날 대학으로 출근했습니다. 동료 교수들이 한국 방문이 어땠는지 물어왔어요. 커피를 마시며 간단히 설명했죠. 한국이 정말로 가스터빈을 독자 개발했습니다. 270메가와트급을 상업 운전하고 있어요. 마르쿠스 교수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단순 조립이 아니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설계부터 제작, 시험, 운영까지 모두 자체 기술입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독자 기술임은 분명해요. 일주일 후 학과 세미나에서 한국 사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놀랐어요. 한국이 제시한 데이터들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8,000시간 운전 기록, 61% 이상의 효율, 15ppm 이하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세미나 당일 강당에는 교수들뿐 아니라 대학원생들도 많이 왔습니다. 북유럽 에너지 기술의 메카인 우리 대학에서 한국 사례가 발표된다니 다들 호기심이 컸던 거죠. 저는 차분히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은 2013년부터 6년간 1조 원을 투자해 가스터빈을 개발했습니다. 정부 주도로 21개 대학 4개 연구소 13개 기업이 참여했죠. 그 결과 세계 5번째로 대형 가스터빈 독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청중들이 술렁거렸어요. 특히 젊은 연구원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한 박사과정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6년 만에 가능했나요? 우리 유럽은 수십 년이 걸렸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본 협력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한국은 실패를 공유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한 팀이 실패하면 그 데이터를 모든 팀이 공유했어요. 덕분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죠. 또한 대학과 기업이 벽 없이 협력했습니다. 교수가 현장에 나가고 엔지니어가 강의를 하기도 했어요.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기술 수준은 어떤가요? 정말 세계적 수준인가요? 저는 김포발전소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답했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효율, 안정성, 환경 성능 모두 선진국 수준이었어요. 특히 위기 대응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베테랑 교수인 페테르손이 회의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도 아직 실적이 부족하지 않나요? 8,000시간은 1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맞는 지적이었죠. 저도 인정했습니다.
네, 아직 장기 운전 데이터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개발 속도를 보면 곧 따라잡을 거예요. 세미나가 끝난 후 몇몇 젊은 연구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교수님, 한국의 실패 전시실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문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한 학생은 더 나아가 제안했죠. 한국과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도전 정신과 협력 문화는 정체된 유럽 기술계의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었죠. 학과장을 찾아가 제안했습니다. 한국 한강에너지와 연구 협력을 추진하면 어떨까요? 그들의 개발 경험이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학과장은 긍정적이었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죠. 그 후 몇 주간 한국과 이메일을 주고받았어요. 한상우 박사도 적극적이었죠. 핀란드의 극한 환경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거예요. 양국의 강점을 결합하면 시너지가 날 거라는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2달 후 우리 대학 학생 5명이 한국으로 교환 연구를 떠났어요. 돌아온 그들의 이야기는 놀라웠죠. 한국 엔지니어들의 열정이 대단했어요.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즐거워 보였어요.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바로 다시 도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한 학생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처음엔 과도한 자신감 같았는데 나중엔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도전 의식이 전염되는 것 같았어요. 반대로 한국 학생들도 핀란드에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체계적인 이론 교육과 극지 환경 기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한 한국 학생이 말했죠. 핀란드는 기초가 정말 탄탄해요. 우리는 빨리빨리 하느라 놓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많이 배웁니다. 이런 교류가 계속되면서 양쪽 모두 발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국은 우리의 체계적 접근법을 배웠고 우리는 한국의 도전 정신을 배웠죠. 문화의 차이가 오히려 서로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된 거예요. 어느 날 독일 지멘스의 동료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에릭, 한국이 정말 가스터빈을 개발했다는 소문이 사실이야?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야. 내가 직접 확인했어. 앞으로 조심해야 할 거야. 한국이 무서운 속도로 따라오고 있거든. 유럽 업계에도 한국의 성공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믿지 않던 사람들도 데이터를 보고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몇몇 기업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타진하기도 했습니다.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 거예요. 2024년 봄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럽연합에너지위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라우카넨 교수님, 차세대 가스터빈 기술평가위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 사례를 공식적으로 발표해 주셨으면 해요. 브뤼셀에서 열리는 회의는 유럽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동안은 미국, 일본과의 기술 격차를 논의하는 게 주였는데 이제 한국도 의제에 오른 거죠. 저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한국의 성과를 유럽에 제대로 알릴 기회였으니까요. 회의 당일 각국 대표들과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프랑스 전력공사, 이탈리아 안살도 에너지까지 쟁쟁한 기관들이 참석했죠. 저는 신흥기술 강국의 부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은 단 6년 만에 우리가 40년 걸린 일을 해냈습니다. 비결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와 국가적 협력 시스템이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그들이 단순히 따라하기가 아닌 자신들만의 혁신을 더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어요. 김포발전소의 가스터빈은 이제 15,000시간을 돌파했습니다. 가동률 96%, 효율 61.5%를 유지하고 있죠. 이는 우리 최신 모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요인을 우리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문화적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공유하고 조직 간 벽을 낮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요. 핀란드에서도 시도하고 있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독일 대표는 더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죠. 한국이 곧 우리의 경쟁자가 될 텐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경쟁자로만 볼 게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도 봐야 합니다. 기술 발전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회의가 끝난 후 비공식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기업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와 한국과의 접촉 방법을 물었어요. 특히 중소부품업체들의 관심이 컸죠.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며칠 후 한상우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 해요. 특히 부품 분야에서요. 한 박사는 반가워했죠. 좋은 소식이네요. 우리도 유럽의 정밀 부품 기술이 필요했거든요. 윈윈할 수 있을 겁니다. 그해 여름 핀란드 대학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한국산업부 차관과 기술사절단이 방문한 거예요. 북유럽의 극한 환경 기술을 배우러 온 거였죠.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하는 발전 설비, 극지방 에너지 솔루션 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 대학 극지연구소를 안내하며 설명했어요. 핀란드는 혹독한 겨울 때문에 특수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터빈 블레이드의 결빙 방지, 극저온 윤활 시스템 등이죠. 한국도 북부 지역은 춥다고 들었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한국 차관이 인상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과 핀란드가 공동으로 극지용 가스터빈을 개발하면 어떨까요? 한국의 제조 기술과 핀란드의 극한 환경 기술을 결합하는 거죠. 훌륭한 아이디어였어요. 양국의 강점이 완벽하게 보완되는 구조였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한국과 핀란드 정부가 공동으로 5억 유로를 투자해 차세대 극지 터빈을 개발하기로 한 거예요. 언론에서는 북극과 아시아의 만남이라며 대서특필했죠.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양국 엔지니어들이 활발히 교류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일하는 방식의 차이였어요. 한국 팀은 빠르고 유연했고 핀란드 팀은 신중하고 체계적이었죠. 처음엔 충돌도 있었지만 곧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핀란드 동료들의 꼼꼼함에 놀랐어요. 우리는 빨리 결과를 내려고 서두르는데 그들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가더라고요. 덕분에 실수가 많이 줄었어요. 반대로 핀란드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 팀의 추진력이 대단해요. 문제가 생기면 밤새서라도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는 다음 날 다시 하자고 하는데 그들은 지금 당장 해결하자고 하죠. 그런 열정이 프로젝트를 빠르게 진전시켰어요. 1년 후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완성됐습니다. 영하 50도에서도 정상 작동하는 200메가와트급 가스터빈이었어요. 러시아와 캐나다 시장을 겨냥한 제품이었죠. 시험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 성공으로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신흥 기술국이 아니라 혁신의 파트너로 인정받게 된 거죠. 유럽 기업들도 한국과의 협력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독일 지멘스의 기술 이사가 저에게 전화했어요. 에릭, 우리도 한국과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자꾸 뒤처지는 기분이야. 저는 웃으며 답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야. 한국은 언제나 협력에 열려 있으니까. 실제로 그 후 지멘스도 한국 기업과 기술 제휴를 맺었어요. 수소 터빈 개발에서 협력하기로 한 거죠.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기술 선진국이 신흥국과 대등한 파트너십을 맺다니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기술 발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소수 선진국의 독점이 아니라 의지와 비전을 가진 나라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한국이 그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특별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380메가와트급 차세대 가스터빈이
첫 점화에 성공했다는 소식과 함께였죠. 라우카넨 교수님이 꼭 오셔서 현장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교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 국제적 인증자였으니까요. 다시 한국을 찾은 건 2년 만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변화가 느껴졌어요. 이제 한국은 가스터빈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을 준비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죠. 공항 전광판에서도 한국형 가스터빈 동남아 첫 수출이라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창원 연구소는 더욱 확장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시험 설비도 대폭 늘어났죠. 무엇보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2년 전의 절박함과 긴장 대신 이제는 자신감과 여유가 느껴졌어요. 한상우 박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교수님, 드디어 해냈습니다. 380메가와트급이에요. 효율은 63%를 넘었고요. 그의 얼굴엔 긴 여정을 마친 사람의 안도감이 묻어났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을 향한 열정도 보였습니다. 시험동으로 안내받았어요. 2년 전보다 훨씬 거대한 터빈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죠. 제어실의 모니터에는 각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이번 모델은 처음부터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쳤죠. 덕분에 개발 기간을 1년이나 단축했어요.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측 정비 시스템도 탑재했습니다. 기술 설명을 들으며 놀랐던 건 이제 한국이 단순히 따라잡기를 넘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은 유럽 기업들보다 앞서 있었죠. 한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건 이 터빈이 순수 국산 부품으로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2년 전엔 핵심 부품 일부를 수입했지만 이제는 모든 걸 국내에서 조달해요. 심지어 성능은 더 좋아졌죠. 그날 오후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가스터빈 독립기념식이라는 이름의 정부 주최 행사였어요. 산업부 장관부터 참여 기업 대표들까지 모두 모였죠. 그리고 놀랍게도 저를 특별 공로자로 소개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연단에서 말했어요. 라우카넨 교수님은 우리가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초기의 객관적인 평가로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셨죠. 진정한 친구는 칭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평가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저도 답사를 했습니다. 한국이 이룬 성과는 기술을 넘어선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편견을 깨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죠.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입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젊은 엔지니어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의 다음 목표를 듣고 또 한 번 놀랐죠. 2027년까지 수소 터빈을 상용화할 겁니다. 이미 소형 모델은 성공했어요. 탄소 중립 시대에는 수소가 답이니까요. 한 여성 엔지니어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수소는 연소 특성이 완전히 달라요. 화염 속도가 빠르고 온도가 높죠. 기존 설계를 완전히 바꿔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가스터빈도 해냈잖아요. 연구소 곳곳을 둘러보며 또 다른 변화를 발견했어요. 외국인 연구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각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한국인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죠. 이제 우리가 기술을 전수하는 입장이 됐어요. 한 박사가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가스터빈 기술을 배우러 옵니다. 과거 우리가 선진국에서 배웠듯이 이제는 우리가 가르치는 거죠. 저녁에는 창원 시내의 작은 식당에서 엔지니어들과 회식을 했어요. 소주를 마시며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었죠.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실패할 때마다 역시 안 되나 싶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니 결국 해내더라고요. 한 중년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공대생인데 저보고 존경한대요. 아빠가 만든 터빈이 전기를 만든다고 자랑한답니다. 그런 말 들으면 지난 고생이 다 잊혀져요.
다음 날 아침 수출용 터빈이 선적되는 부산항에 갔습니다. 인도네시아로 가는 첫 수출품이었죠. 거대한 터빈이 특수 운반선에 실리는 광경은 장관이었어요. 한국 국기와 함께 메이드 인 코리아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선적 책임자가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10년 전엔 이런 걸 수입했는데 이제는 수출하네요. 세상 참 많이 변했어요. 옆에 있던 젊은 직원이 덧붙였죠. 이제 시작이에요. 내년엔 10대, 내후년엔 2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한상우 박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뭐가 목표입니까? 제 질문에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죠. 세계 3위 안에 들고 싶어요. 기술력으로도 시장 점유율로도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묻자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언젠가는 핀란드에도 우리 터빈을 수출하고 싶어요. 라우카넨 교수님이 쓰는 전기가 한국 터빈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들이라면 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작별하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다음에 올 땐 수소 터빈을 보여드릴게요. 또 놀라실 겁니다. 한 박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한국의 도전은 계속되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며 뒤돌아본 한국은 더 이상 기술 후발국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서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핀란드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의 사례를 유럽 전역에 알리는 일에 더욱 열심이었습니다. 각종 학회와 세미나에서 한국의 성공 스토리를 발표했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기술 개발은 단순히 돈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2026년 초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중동 지역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신규 발전소에 한국산 가스터빈 10대를 주문한 겁니다. 계약 규모만 50억 달러에 달했죠. 한상우 박사에게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메일이 왔어요. 교수님, 드디어 큰 고객을 잡았습니다. 사우디가 우리 기술력을 인정했어요. 현지 기후에 최적화된 모델을 개발해서 제안했더니 유럽 업체들을 제치고 선정됐습니다. 이 소식은 유럽 업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중동은 전통적으로 유럽과 미국 기업들의 텃밭이었거든요. 그런데 신생 강자인 한국이 그 아성을 무너뜨린 거죠. 독일 지멘스와 이탈리아 안살도는 특히 충격이 컸습니다. 얼마 후 유럽 에너지 장비 협회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저도 자문위원으로 참석했죠. 분위기는 심각했습니다. 협회장이 엄중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부상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응 전략이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응보다는 협력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의 성장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예요. 함께 성장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처음엔 반발이 있었지만 점차 제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실제로 그 후 유럽 기업들과 한국의 협력이 활발해졌습니다. 기술 제휴, 공동 개발, 부품 공급 계약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죠. 경쟁만 하는 것보다 협력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해 가을 저는 한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가스터빈 산업 발전 공로상이었어요.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이었죠. 시상식 참석차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시상식은 감동적이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상을 수여하며 말했습니다. 라우카넨 교수님은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때 믿음을 주신 분입니다. 객관적인 평가로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셨고 유럽과의 가교 역할을 해주셨죠. 수상 소감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단지 제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한국이 이룬 성과는 온전히 한국인들의 노력과 의지 덕분이죠. 오히려 제가 한국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시상식 후 창원연구소를 다시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소 터빈 시제품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2027년 목표보다 1년이나 앞서 있었죠. 젊은 박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천연가스와 수소를 혼합해서 쓸 수 있는 듀얼 퓨얼 시스템입니다. 수소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다가 최종적으로는 100% 수소로 운전할 수 있어요. 탄소 제로 시대를 위한 준비죠.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연구소 한쪽에 마련된 미래관이었어요. 그곳엔 향후 10년간의 로드맵이 전시되어 있었죠. 2030년 암모니아 터빈, 2035년 소형 모듈러 터빈, 2040년 우주 발전용 터빈까지. 우주 발전이요? 제가 놀라서 묻자 한 엔지니어가 웃으며 답했어요. 달 기지나 화성 기지에도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극한 환경에서 작동하는 터빈을 개발하려고 해요. 불가능해 보여도 도전해볼 가치가 있죠. 저녁에는 옛 친구들과 만찬을 했습니다. 이제는 모두 각 분야의 리더가 되어 있었어요. 한상우 박사는 수석 부사장이 됐고 다른 엔지니어들도 요직에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열정은 여전했습니다. 이제 정말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네요. 제가 축하하자 한 박사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아직도 배울 게 많아요. 하지만 이제는 가르칠 것도 있죠.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한국을 떠나기 전날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미래의 엔지니어들에게 한국 가스터빈 개발 스토리를 들려준 거죠.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우리나라가 기술 강국이 된 건가요? 저는 확신을 갖고 답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 강국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계속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도전을 이어갈 주인공들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저도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언젠가는 더 놀라운 걸 만들고 싶어요. 그 학생의 눈빛에서 10년 전 한국 엔지니어들의 열정을 봤습니다. 한국의 도전은 계속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공항으로 가는 길, 차창 밖 풍경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의구심이 떠올랐죠. 그때는 정말 반신반의했는데 이제 한국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술 강국이 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한상우 박사가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교수님,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우리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힘주어 악수하며 답했죠. 물론입니다. 한국의 다음 도전이 벌써 기다려지네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한국 땅이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한국과의 인연이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기술은 공식과 설계도로만 완성되지 않아요. 수천 번의 실패를 견딘 의지와 함께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기술이 탄생하죠. 한국의 가스터빈은 그 증거였습니다. 세계 5번째라는 숫자보다 더 의미 있는 건 그들이 보여준 도전 정신과 협력의 문화였어요. 그것이 진정한 한국의 힘이었고 세계가 배워야 할 교훈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미래를 봤어. 기술의 미래가 아니라 인류가 함께 도전하고 성장하는 미래를. 아내가 웃으며 답했죠. 당신도 그 미래의 일부잖아요. 한국과 유럽을 이어준 다리 역할을 했으니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한국과의 인연은 새로운 장을 시작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내가 평가할 대상이 아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동반자다. 한국이 보여준 기적은 모든 나라에 희망을 준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이라는 것을. 이것이 제가 직접 목격한 한국의 가스터빈 개발 이야기입니다. 기술 전문가로서 본 것도 놀라웠지만 한 인간으로서 느낀 감동은 더 컸어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실패를 자산으로 만드는 지혜, 함께 꿈꾸는 협력의 힘. 그것이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진정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도전 정신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